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본모임방의제 박성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창립총회 때 여기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두 번째 같은데 이제 사업이 또 무르익으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자주 설 기회가 있을 거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이해는 안 되는데 여기가 이제 계속 또 반복을 하게 돼요. 반복을 하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할 수 있게 되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그리고 요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 가면 요 손실보상 블로그에 그대로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이거 종이로 요즘은 이렇게 요거보다 좀 핸드폰으로 많이 보시니까 저희가 다 올려놨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는 여기 윤용인 실장 뭐냐면 돈과 관련된 건 윤용인 실장한테 한번 전화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생활권 보상 관련해서는 요 저쪽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조대현 실장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설명은 일단 재산권 보상은 저 다음에 이제 미래세안의 최재명 평가사님이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의 재산권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죠? 나왔기 때문에 최재형 평가사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저는 생활권 보상 관련해 가지고 이주 대책, 생활 대책, 협의자 대책, 대토 보상, 생계 지원 대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이걸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그러니까 이제 꼭 알아야 될 거 그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개요를 보겠습니다. 사업 개요. 평택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이쪽에 평택 지제역이 있고 그죠? 우리가 SRT에 여기가 뭐 하여튼 SRT가 서고 교통이 되게 좋죠. 지금 이제 이 반도체 구역이라고 평택 지제 그 다음에 여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그 다음에 오산 이렇게 돼 있죠. 용인은 지금 삼성에서 이동 남사의 그 반도체 지구를 올해인가 지정했어요. 올해 지정했는데 올해 9월달에 보상한대요. 왜 이렇게 급하다는 거죠. 그 배후 도시로 물론 용인 이동 공공지구 평택도 그 비슷한 거죠. 평택 지제 역세권도. 그래서 뭐 사업이 뭐 이렇게 국가만 혼란스럽지 않으면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아마 내년 연말쯤에 보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용인 반도체는 우리보다 훨씬 늦게 진행됐는데 올해 연말에 보상 예정이에요. 올해 연말에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충리 1원 137만 평입니다. 137만 평. 우리가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용인 플랫폼 시티가 88만 평 정도입니다. 88만 평. 우리가 감정인을 선정할 때 토지 소유자가 한 명 추천하고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장인 경기도지사가 한 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한 명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플랫폼 시티는 88만 평이니까 구역을 세 구역으로 나눠서 A, B, C 이라고 토지 소유자도 3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도 3명을 추천하고 사업시행자도 3명을 추천하고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137만 평이니까 그냥 걔네들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평가사 4명을 추천하는 거예요. 우리도. 구역은 나눠지겠죠. 구역은 예를 들면 방충리 나눠지고 지제동 나눠지고 뭐 이렇게 1, 2 중간에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지만 하여튼 최대 4명까지 추천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뭐 자유의사인데 최소한 1명이 다 하진 않아요. 2명 이상이 추천될 겁니다. 2명 이상이. 근데 구역 경계를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명 정도가 추천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다. 그리고 지금 미래세안 감정은 그 중에 후보자 중에 1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다음에 물론 이제 우리 용인 플랫폼에서 요 미래세안 최재명 평가사님께서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고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용도지역이 요 누렇게 보이는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 59.1% 그 60%가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요 지제동에 요렇게 보면은 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 요게 농림지역이고 농림지역이 37.8%입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용도지역은 한 3.1%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요 전체 면적 중에 사유지 면적이 한 80% 정도 돼요. 79.4% 얼마예요? 359만 3천 제곱미터. 그러면 감정평가사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토지 소유자가 한 명 추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추천하려면 내 개인이 내 감정인을 추천한 게 아니에요. 전체가 어쩔 수 없어요. 전체가 3명을 추천하면 전체가 3명을 추천해야 돼요. 그러면 뭔가 요건이 필요하겠죠? 그 요건이 뭐냐면 이 면적의 과반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사유지 면적 기준. 그러면은 얼추 계산해도 18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토지 소유자 추천 동의서 안 쓰신 분들은 빨리 내셔야 됩니다. 이게 임박해서 내면 못 거둬요. 못 거두면 추천할 수가 없어요. 사업시행자도.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사람수 과반수 이상. 그 다음에 면적 2분의 1 이상. 근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합쳐도 100만 제곱미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토지 소유자 있으면 이건 우리 전체를 이익을 위한 거니까 이 동의서 반드시 지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대책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 대책위가 지금 여러 개로 나눠져 있죠. A 대책에 제출하고 B 대책에 제출하면 그 동의서는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이중을 추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해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 위원장 전우현 위원장님께서 공직생활 하시다가 나오시고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불평부당함이 없기 때문에 공정하게 선정할 거라고 저희도 믿고 있고 그러니까 꼭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그리고 이제 사업은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권 보상 기준일은 언제예요? 23년 6월 15일. 23년 6월 15일 생활권 보상 기준입니다. 그죠? 재산권 보상 기준일은 24년 12월 30일. 그죠? 요거는 할 예정이라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고 요거는 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죠? 요게 재산권 보상 기준이 생기면 이제 뭐가 나와요? 사업단이 구성돼요. 평택지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단이 구성돼요. LH에 단장이 지정되고 부장이 지정되고 차장, 실무자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실무자들이 처음 하는 일이 뭐냐? 딱 두 가지. 내가 보상해야 되니까 보상 대상을 찾기 위해서 기본조사를 한다. 지작물조사. 지작물조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그림은 추상적인 그림이죠. 요 그림을 구체화시키는 지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해요. 2개를. 그 발주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려요. 보통. 그게 완성되는데. 그러니까 넉넉하게 잡으면 뭐요? 내년 연말 보상. 그 다음에 막 진짜 빨리 한다 그러면 올해 연말에도 보상이 돼요. 진짜 빨리 한다 그러면. 그죠? 근데 하여튼 내년 연말이 정상적인 그 타임 스케줄상 정상적인 스케줄이다.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죠? 23년 6월 15일, 24년 12월 30일. 그리고 생활권 보상은 지금 만약에 소유권을 넘기면 아무도 인정 안 됩니다. 소유권을 넘기면 아무도 인정 안 되고 돌아가셔도 안 돼요. 돌아가셔도 보상받기 전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건강하셔야 돼요. 돈 받기 전까지. 그냥 없어져요. 생활권 보상은. 여기에 그 주민한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넘기시면 일단 여기는 작게 적어놨어요. 주민공람이 23년 6월 15일이라고 했습니다. 생활권 보상은 뭐가 있냐? 요날 1년 이전이에요. 22년 6월 15일부터 여기에 주민등록이 있고 살고 있으면 80평 규모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을 남들은 100만 원에 살 걸 나는 64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줘. 이걸 이주대책이라고 그래. 우리가 고득신도시에서 다 봤잖아요. 이걸 이주대책이라고 그래요. 이걸 받으려면 언제부터 살고 있어야 돼요? 22년 6월 15일 이전부터. 22년 6월 15일 이전부터. 그러면 이후에 내가 만약에 밖으로 이사를 했다. 이사를 하면 뭐요? 없어져요. 이거는 국가에서 그냥 그저 돈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짜리를 64만 원에 주니까 80평.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 차익만큼 그냥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 차익만큼 프리미엄으로 해서 거래가 되고 시장에서. 그 다음에 요날 1년 이전부터 22년 6월 15일 이전부터 여기서 내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은 뭐 식당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생계를 유지했으니까 당신은 여기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생업이 없어지니까 생활대책이라는 걸 수립해요. 생활대책은 뭐냐면 8평 규모의 상가딱지를 감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줘요. 대토보상은 상업용지 살려면 얼마 주고 사야 돼요? 100만 원짜리를 110만 원 주고 사야 돼요. 근데 나는 100만 원에 주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줘.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이 또 거래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해되시죠? 그것도 지금 그러면 내가 영업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면 그냥 없어져요. 이것도. 그 다음에 협의자 대책. 협의자 대책도
이건 이제 당근책이죠. 네가 보상금을 받았어. 100만 원 받았는데, 네가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거 뭐 보상금 적다고 수용자가 이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안 갔어. 얼마나 이뻐요. 이쁘니까 네가 땅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100평 규모의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를 이건 싸게는 안 팔고 감정하게 살 수 있는 거리를 줘. 그게 흡자 대책이에요. 그리고 400제곱미터, 내 땅이 400제곱미터 이상이면 35평 규모,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니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의 아파트를 분양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줘. 협자 택지 협자 주택. 그죠? 그것도 언제부터 해요? 내가 언제부터 땅을 소유해야 돼? 22년 6월 15일 이전부터 땅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걸 넘기는 순간 없어져요. 그 권리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절대 땅 팔고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애들한테 애들 사전 정해해 주겠다 이래갖고 넘겨주고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토보상. 내가 보상금을 100억, 한 50억을 받았는데 50억 대신 여기 조성하는 땅을 사고 싶어. 그러면 그걸 대토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대토보상도 뭐요? 땅 소유를 언제부터 해야 돼요? 주민공단을 1년 이전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대토보상도 못 받아. 땅을 이기면. 그게 기준일이 언제예요? 22년 6월 15일입니다. 그죠? 되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 소유권 넘기면 안 되고 아프셔도 안 된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아프다. 우리 어머니가 막 병원이 있어가지고 요양원에 입원하고 이렇게 되면 이주대책을 받으려면 그죠? 그 아들 중에 이쁜 애들을 전입을 해놔요. 이쪽에서 지금. 그러면은 그 아들한테 나와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도 복잡하니까 아프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권 보상 기준. 재산권은 뭐예요? 우리가 요거는 권리로 받는 거고, 요거는 돈으로 받는 겁니다. 돈으로 받는 건 뭐예요? 땅 보상, 그죠? 그 다음에 내 건물, 지장물 보상,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영업하니까 영업권, 그 다음에 농사지니까 용농 보상. 그 기준일이 언제예요? 24년 12월 30일입니다. 24년 12월 30일. 그죠? 땅은 원칙적으로 24년 12월 30일이니까 24년 12월 30일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돼요. 원칙이. 그 다음에 그 예외는, 여기는 예외가 적용돼요. 왜 예외가 적용되는지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장물. 내가 지금 나무 심으면 보상돼요? 보상 안 됩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설치해도 보상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날 당시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을 보상해줘요. 그게 지장물 조사예요. 요날. 이날 만약에 옆에 계집이 있어서 계집도 2만 원, 3만 원 보상해줘요. 그죠? 눈에 보이는 모든 거. 자갈깡도 보상해줍니다. 자갈깡도. 그러니까 그걸 조사하는 게 지장물 조사예요. 지장물 조사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얘네들이 만약에 26년도에 보상을 하겠다는 예산이 나왔는데 26년도에 보상 안 되면 얘네들은 업무 성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지장물 조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 협상력을 강화하는 수단 중에 가장 강력한 거였어요. 그 지장물 조사를 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협상력을 강화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대책위하고 논의해서 대책위에서 열어주자. 이럴 때 같이 열어주는 게 현명합니다. 네? 내 혼자 먼저 받겠다고 하면 이 지장물 조사하는 친구들은 요즘은 평가법인에서 많이 나옵니다. 평가법인도 이거 인건비거든요. 이게 4명씩 나와야 돼요. 4명씩 나와가지고 4팀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하루 인건비가 얼마겠어요? 근데 한 집 조사할 때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이 지작물 개수랑 용역비를 나누면 한 집 조사하는데 10만 원에서 30만 원뿐이 안 돼요. 용역비가. 그죠? 그거 받고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처음에 조사할 때는 어떻게 조사하겠어요? 엄청나게 정확하게 조사하겠죠? 그럼 이 길이 어차피 우리는 뭐예요? 단가 곱하기 규격이잖아요. 길이 잴 때 얼마나 정확하게 재겠어요. 근데 얘네들도 이제 지치면 좀 이렇게 재량이 생겨요. 재량이. 그래서 먼저 받는다고 해서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받는다고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같이 이렇게 열어주는 게 좋습니다. 10명 중에 2명만 받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10명 중에 8명만 받으면 2명 그냥 무시하고 진행해요. 그러니까 오늘 단체로 이렇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장물은 그렇고 영업도 그래요. 영업도 내가 이날 이전에 만약에 개업을 해서 장사하면 영업 보상이 돼요. 근데 이날 이후에 지금 내가 식당 차린다 영업 보상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23년 10월 달에 영업을 개업했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돈은 받아. 영업 보상은 받지만 생활 대책은 안 돼. 이해되시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조사는 원래 상반기에 시행할 겁니다. 상반기에 시행돼서 보통 이게 6개월 걸리는데 우리는 사업구역이 넓어가지고 아마 내년까지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6개월 걸리고 빨리 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1년을 앞당겨 본 거예요. 1년을. 여기다 1을 플러스 하면 됩니다. 1을. 여기 협의 통보가 만약에 6이면 6년 12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좀 스케줄을 빨리 본 거고 하여튼 다음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지, 지구지정 토지는 이제 평가사항이 설명드리겠지만 공시지가 곱하기 지가 변동률 이렇게 산정돼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는데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요거 약분돼요. 요거 약분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선례 기준 가격이야. 선례 기준 가격. 그죠? 선례는 뭐예요? 거래사례, 보상전례, 뭐 이런 평가선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평가한 거. 거래사례 기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보상액 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산식만 보면. 그죠?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최재형 평가사님께서 23년 근데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게 왜 예외가 적용되냐면 우리가 지구지 하겠다는 26년 6월 할 예정이다. 하겠다는 24년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과연 지가가 변동됐냐를 따져. 그래서 그걸 어떻게 따지냐면 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24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택시 전체 23년도에서 24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하고 사업지구내 공시지가 변동률을 비교해. 비교해가지고 사업지구내 공시지가 변동률이 평택시 전체보다 1.3배 이상 높으면 뭐예요? 23년도로 가. 그죠? 근데 그게 왜 1.3배가 더 높아졌을까? 분명히 여기서 어중이 떠중이 로펌들이 공시지가 이의 신청하면 보상금 높게 받는다고 일부 사람들이 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했어요. 24년도. 그래갖고 대부분 다 1%대 올랐는데 어떤 사람은 막 20%씩 오른 거야. 평균을 내니까 여기에 공시지가 변동률이 4%예요. 4% 사업지구 내. 근데 그때 평택시는 1.6%예요. 1.6%. 3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3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보상할 때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피해가 뭐냐? 공시지가는 아무도 상관없는데 피해가 뭐냐 하면 얘네들 이제 내부 기준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23년도 공시지가를 선정했다는 거는 23년 6월 15일 이후에 개발이익이 발생됐다는 거 아니에요. 개발이익이. 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빼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래사례를 23년 6월 15일 이전 거래사례 선정해요. 만약에 이걸 이 신청 안 해서 24년도 선정됐으면 이런데 특별한 제한이 없는데 지금은 뭐예요? 거래사례도 23년도 6월 15일 이전 거래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평가사 분들의 그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거죠. 운신의 폭이. 내가 거래사례를 지금 뭐 이렇게 거래사례 시점 뭐 이렇게 확정하는 것보다 이거 과거로 완전히 소거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평가사를 잘 설정하면 또 좋은 가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여기가 거래 사례도 많고 경매 사례도 많더라고요. 경매 사례도 많고 경매 평가된 전례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기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거 봐서 하여튼 상황은 그렇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토지 보상액은 공시가 전혀 무관합니다. 무턱대 공시가를 높이면 오히려 불리하다. 이거 24년도에 불리한 거죠. 제가 여기 창립청에 와서도 공시가 이 신청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아마 그때 안 오신 분들이 일부가 이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공시가를 보면. 그 다음에 요 최초로 산정되는 협의보상금은 기본적으로 130편 평가하면서 야 A 토지 높게 평가해줘. 말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A 토지 높게 평가하면 그 옆에 있는 토지도 높게 평가해야 돼. 그러니까 정책 균형이 흐트러져. 그죠? 그래서 최초로 높게 평가, 이 최초로 평가된 협의 금액은 특정 개인의 금액은 전혀 높일 수 없습니다. 전체 금액을 높이거나 전체 금액이 낮아지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대책위는 솔직히 봉사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땅 높게 받으려고 앞에 나가가지고 투쟁하고 중간에 나와서도 이렇게 이런 거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위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도와주고 이래야지 우리 전체가 높아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보상기구 들어가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불안한 심리를 위해서 협의 보상금을 높여주겠다고 영업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100% 사기예요. 이 사람이 쓴 거 아무런 영향이 없어. 왜냐하면 이 선례를 협의 강정인들이 협의해서 어떻게 설정할지 여부기 때문에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협의금을 높이는 것은 특정 개인 소수 집단이 아닌 전체가 노력해야 됩니다. 전체가.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와 무관하다. 요거는 이제 보면 화성어천지구는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처럼 계획관리 농림지역이 없어요. 다 계제예요. 계제 농지 기준에서 폭망했죠. 평당 단가가 86만에서 154만 원 나왔어요. 그죠? 이때 공시지가의 몇 배가 나왔냐면 4.31배 나왔어요. 4.31배.
그죠? 기타의 보증치가 공시지가 매수가 없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불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폭망해가지고 대책위도 거의 막 엄청 요구도 먹고 막 형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용인 플랫폼 자연녹지 농지가 잘 나온 데는 1238만 원. 자연녹지 농지가. 그죠? 그 다음에 못 나온 데는 312만 원. 여기에 기타 그 밖의 보증치. 공시지가에 몇 배 보상하냐? 요게 2.41배 나왔어요. 평균 내보니까 2.41배. 여기는 뭐예요? 두 구역은 잘 나왔어. 근데 한 구역은 폭망했다. 그죠? 이런 분위기예요. 한 구역. 그죠? 그러니까 한 구역은 아마 요것도 312만 원도 한 구역 다른 그 세 명이 나눴는데 그 한 구역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 최재명 평가사님은 요 잘 나왔다 쪽에 이제 속하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뒤에 설명하실 분은 용인 하이닉스 여기는 농림지역 용지가 있어요. 우리 지제동에 있는 게 농림지역 용지죠. 용인 하이닉스 어딘지 아세요? 저 원산면 농림지역 용지가 얼마 나왔냐면 52만 원에서 62만 원 나왔어요. 여기도 이제 망했죠. 거의 뭐 좀 많이 불만이 많죠. 이때 평균이 2.86 불만. 아산탕정 2지구는 여기는 이제 계획관리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어요. 아산탕정 2지구는 계획관리 농지가 378만 원에서 219만 원. 농림지역 농지가 130에서 108만 원. 그죠? 근데 이 농림지역 농지가 불만이 많아요. 근데 계획관리 농지는 어느 정도 나왔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공시지가랑 공시지가의 보상액이랑 은 상관관계가 없고 중요한 건 그 밖에 보이고 설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단합의 중요성 이건 딱 한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맨 밑에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는 김포평야. 김포평야가 2019년 11월 25일 날 평당 120만 원 보상됐어요. 평당 120만 원. 경산 대인지구는 2019년 12월 16일 요거는 뭐냐면 경북 옆에 영남대학교 사이에 그죠? 경북 경산에요. 그 농림지역 농지, 생산농지역 농지가 170만 원 나왔어요. 170만 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보고. 그죠? 그러니까 김포 수도권인데 120만 원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끼리 이 보상액 관련해서는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미워도 서로 욕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욕하고 이러면 안 되고 상대방 대책위를 비방해도 안 되고 그죠? 어떻게든 다 같이 협의 금액은 뭐냐면 우리 대책위만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전체가 잘 나오거나 전체가 못 나오는 경우뿐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끼리 서로 좋은 말 해주고 이렇게 해서 연합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작물은 이렇게 했는데 요 예시만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그죠? 넘어가고 영업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기본조사 또 이거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얘네들이 언제 좀 있으면 그 기본조사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용역을 발주하면 우리가 기본조사는 뭐예요? 돈으로 받는 걸 조사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것만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제 일본만 항공사진도 촬영하고 토지 출입 조사하고 청량 조사하고 조서 작성하고 뭐 이런 절차도 진행되는데 얘네들이 요거 들어갈 때 뭘 조사하냐면 이주대책 대상자 조사도 합니다. 그럼 들어와가지고 실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거 조사를 해요. 예. 일례로 들면 이분이 바빠가지고 내가 솔직히 이제 쭉 살고 있었는데 바빠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면 돼. 주민등록도 돼 있고 뭐도 돼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있어서 바쁘니까 그 옆집에 열쇠를 준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이제 문을 열어줬겠죠. 지장물 조사한다고. 그 단순히 그냥 지장물 조사하는 줄 알았지. 그러면서 걔네들이 물어본 거야. 여기 누가 살아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옆집 아저씨가 조카가 살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왜 결국에 안 나왔어요. 물론 소송에서 이겼죠. 소송에서 이겼는데 그래요. 이게 대놓고 조사를 안 하지만 누가 살고 있는지 조사를 해요. 그리고 빈집이야. 빈집이면 안에 들어가잖아요. 냉장고도 열어봐. 냉장고에 음식 없으면 아무도 안 산다. 그죠? 물론 전기세, 수도세, 납부 영수증도 당연히 돌라고 하지만 누가 사는지도 다 조사를 해. 조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지장물 조사받을 때는 뭐예요? 반드시 내가 있어야 돼. 그게. 그죠? 내가 있어야지 그런 의심을 안 사. 그 사람도 물론 첫 번째 얘기한 사람도 결국은 인정이 됐어요. 대신 우리한테 뭐예요? 변호사부 줬잖아. 변호사부수를 한 2, 3천 줬을 거예요. 성과보시고. 그러니까 그 돈을 왜 써요? 내가 이때 조사받을 때 잘 받으면 되지만. 생활대책 대상자도 누가 영업하고 있는지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이때 다 조사를 합니다. 그냥 이걸 대놓고 조사 안 해서 그렇지 다 기재해요. 얘네들이 체크를 해놔요. 그 다음에 기업이전 대책도 당연히 조사하고 생계지원대책 조사도 이때예요. 생계지원대책은 뭐냐면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은 해당이 될 거예요. 내가 여기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생계 지원 대책을 수립하라고 법이 21년도에 바뀌고 그 다음에 그동안 진행 안 하다가 작년부터 막 본격화되고 있어요. 작년부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 대상자 여부도 여기서 조사합니다. 여기서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대토보상 우선순위, 요것도 거주자가 최우순위예요. 거주자가 최우순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저 기본 조사할 때 그냥 단순히 보상 대상 조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가 이제 다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면 약속을 잡고 내가 같이 조사할 때 참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주대책, 생활대책, 현자대책 보겠습니다. 일단 사업계획 구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아직 뭐 지구계획이 수립 안 됐으니까 구상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점을 볼게요. 이제 쭉쭉 가잖아요. 만약에 협의 통보가 됐어요. 협의 통보되고 명도 완료하는데 통계적으로 4년이 걸립니다. 4년이 걸려요. 그러면 2026년도에 만약에 협의 통보되면 여기에 공사한다고 펜스 치는 때는 언제예요? 2030년입니다. 2030년. 통계적으로 4년이 걸려요. 4년이. 그죠? 그러면은 이때는 요거 협의 수용은 뭐예요? 내 땅을 파는 계약이에요. 내 땅을 파는 계약. 그죠? 내가 간접 보상은 뭐예요? LH 땅을 내가 사는 계약이겠죠? 그죠? 그 사는 계약은 언제 체결하냐면 명도가 완료되고 체결해요. 예, 그죠? 그러니까 30년도에 체결하는 거예요. 얘 땅을 사는 계약은 30년도에. 그래서 요걸 이제 타임 스케줄, 자금이 나가는 그 구조를 보라고 말씀드린 건데, 내가 만약에 이때 이주대책 대상자가 됐어요. 그럼 나 이때 돈이 하나도 안 나가. 돈이 하나도 안 나가다가 23년 12월, 30년 12월 달에 계약금 10%가 나가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일단 내가 사는 땅 계약이지만 이 금융 구조가 이주대책 이런 거는 엄청나게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때 사는 공급가는 요때 보상금 얼마 나왔는지 여부로 조성원가 비슷한 조성원가를 고려해서 평가가 돼. 조성원가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이주대책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습니다. 생각보다. 물론 여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이유도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그래요. 통계적으로는 하남 이사지구 예를 들어보면 이때 1억 2,500에 샀어요. 명도 완료해서 이때 이제 추첨하겠죠. 추첨할 때 4억에서 7억까지라고. 이게 이제 완료되려면 한 3년 정도 걸리죠. 3년, 지금 우리로 따지면 33년도 가니까 10억에서 15억까지 프리미엄이. 물론 이제 일단 기본 프리미엄은 당연히 붙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싸게 나가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금융구조가 가진다. 이에 반해서 이제 이것도 알아셔야 돼요. 대토보상은 내가 4년 후 살 땅을 4년 후 매매계약 체결할 거를 지금 지급하죠. 지금. 이런 금융구조를 가진다. 내가 만약에 대토보상 100억을 신청했다 이러면 100억을 못 받죠. 그죠? 100억이 묶여있죠. 근데 그 묶여있는 거 계약 체결은 4년 후에 체결해요. 물론 그 사이 이자는 주지만. 그죠? 이자는 주지만 그런 요런 차이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생활대책은 내가 생활대책 대상자가 됐어요. 되면 내가 4년 후에 계약을 체결해서 10%가 나가. 근데 대토보상으로 금생용지를 받으면 지금 돈이 다 나가겠죠? 그죠? 그런 금융구조가 있어서 똑같은 가격으로 주고 사더라도 이 생활대책이 2배가 더 유리해요. 생각해. 금융구조를 이해해보면 대토보상보다. 하여튼 그런 저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주대책은 보상물문 1년 이전이니까 아까 전에 22년 6월 15일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신 분, 그죠? 그래서 80평 규모의 점포경영 단독주택, 건폐율 60%, 용적률 180%에서 20%, 4층까지 줄 수 있고, 전체 연면적의 40%를 건설이 가능하고, 1층에 식당 있고, 2층, 3층에 각 두세 대씩 있고, 4층에 주인 사는 집들. 그게 점포경, 요런 집을 이주대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주대책은 내가 땅을 받든지, 아파트를 받든지, 돈으로 받든지, 요 세 개 중에 택일을 하는 건데, 대부분 다 용지를 받습니다, 용지를. 아파트는 일반 분양가의 80% 정도. 80% 갖고 돈으로 받는 경우에는 하한 2,200, 상한 2,400.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걸 선택하겠죠, 이걸. 그죠? 그렇게 있는데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개수가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생활대책.
생활 대책은 요렇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협의자 대책. 협의자 대책은 이제 피보상제에서 피보상제에서 이제 가장 그 불만이 뭐냐면 야, 내 땅 뺏어가고 왜 나는 아파트 한 채도 안 주냐, 그죠?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생긴 게 협의자 대책이에요. 협의자 대책이고 좀 있으면 이제 다른 제도도 있습니다. 협의자 대책은 뭐냐면 기준일 1년 이전이니까 22년 6월 15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보상 대상 전부를 협의하는 경우 공급 대상이 됩니다. 일정 규모는 땅은 1000제곱미터 이상, 주택은 400제곱미터 이상, 그죠? 공유 지분인 경우에는 내가 공유 지분을 2명이 소유하고 있는데 둘 다 지분을 따지니까 5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야. 그럼 각각 다 할 수 있어요. 각각 다. 그죠? A도 받을 수 있고 B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A가 250제곱미터고 B가 250제곱미터예요. 그럼 합치면 500제곱미터 돼. 그러면 하나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거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뭐예요? 감정 가격으로 공급받습니다. 감정 가격으로 이거 분양 가격으로 공급받는 거고, 이 용지랑 틀립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요거는 점포 겸용이에요. 점포 1층에 점포 있고 2층 3층에 각 두 세대씩 있고 4층에 주인집 사는 거 이런 형태고, 요거는 뭐냐면 점포 겸용이 아니고 주거 전용입니다. 주거 전용. 가구도 한 3가구 정도뿐이 못 들어가요. 3가구.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있다. 그리고 이것도 아파트 분양 가격으로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끝내고 이제 바뀐 제도가 있어가지고 대토 보상이랑 생계 지원 대책을 위주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는 아셔야 되니까. 대토 보상은 한번 보세요. 토지 보상금을 현금 대신 여기서 현금 대신이니까 사업지구에서 점을 찍어갖고 30km 밖은 외진이라고 그래요. 나는 안에 사는 사람은 현지인이라고 그러고, 이 사업구역에 사는 사람은 거주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업구역에 사는 거주자가 있고, 여기서 점 찍어갖고 30km 범위 내에 사는 현지인이 있고, 그 밖에 사는 외지인이 있죠. 외지인. 3가지. 그죠? 거주자, 현지인, 외지인. 외지인은 뭐예요? 1억 외 채권보상. 현지인은 전부 다 현금보상. 현지인은. 그 다음에 거주자에 대한 이제 좀 이렇게 혜택이 많이 이제 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대부분 다 거주자죠. 여기 사시는 분들 아니에요? 여기 박순이 마을이라가지고 거주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내가 현금 대신이니까 채권보상 받는 사람은 대토보상 한도가 1억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당해 사업으로 시행한 토지로 보상받는 거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받으려면 아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22년 6월 15일 이전에 소유해야 되고, 그 소유 면적은 여기는 뭐예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 국민지역이니까 내 땅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부분 100% 다 되겠죠. 100% 다 대토보상 신청 자격은 된다. 그죠? 60제곱. 요게 중요하겠죠. 내가 땅 소유권을 22년 6월 15일 이전부터 소유했으냐. 요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거만 하면. 그 다음에 이거 한도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읽어보시고, 이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순위가 1순위가 거주자. 1순위가 만약에 건설용지 200평짜리가 나왔어. 근데 그게 뭐 되게 막 임대도 잘 되고 막 경쟁이 치열해. 그러면 1순위는 뭐예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는 외진. 30km 범위 내에 사시는 분들. 3순위는 외진. 그죠? 외진 이렇게 되고. 그럼 1순위 중에 A, B 둘 다 여기 살면 그 중에 또 우선순위가 있어요. 오래 사신 분들. 그러니까 보유 기간이 장기인 경우 우선이에요. 대토보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렇게 돼 있고, 대토의 목적은 이렇다. 그 다음에 대토가 이제 세금적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야, 여기다 공공주택 짓는다고 내 땅 뺏어가면서 왜 나한테는 아파트 한 채도 안 주냐? 이래가지고 생긴 제도예요. 생긴 제도에서 대토보상 활성화 대책 이래갖고 국토부에서 23년 6월 12일자로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로 발표를 했습니다. 4가지를 발표했어요. 이 중에 법이 개정된 게 하나 있어. 법이 개정된 게. 요 4번이에요. 4번.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어떻게 개정됐냐면, 공동주택 용지 대토시. 내가 이 사업구역에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를 대토를 받았어. 그러면은 그 공동주택 용지 개발해가지고 뭐예요?
개발한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아까 전에 협의자 주택은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냐면 이거는 좀 실효성이 없는 게 이거는 주택을 받으려면 뭐예요?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현재 무주택 세대주야 돼. 집이 없어야 돼. 근데 이거는 집이 100채 있어도 돼. 대토보상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언제 개정됐냐면 작년 9월 30일 날 개정됐어요. 지금까지 예가 없어요. 이거 시행한 예가. 그죠? 시행한 예가 없는데 우리가 이게 그전에는 주상복합용지만 이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인 플랫폼 시티에서 지금 그거를 자문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그게 공동주택으로 되는 거야. 우리는 원래 노태우 정부 때 주택법을 제정되면서 그 이후에 올림픽과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거치면서 부동주택이 투기 대상이 된다는 걸 인식하고 노태우 정부에서 뭘 만들었어요? 우리가 주택을 분양, 30세대 이상 주택을 분양할 때는 내가 분양하는 사람이라도 너 이쁘다고 분양할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그죠? 내가 땅 소유자라도 주택을 분양 못 받아요. 30대 이상이. 일반 분양을 해야 돼. 천연주택 가입하고 이런 요건을 가진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하도록 법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그 법 때문에, 주택법 때문에 기존에 이걸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예외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놔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공동주택 조성사업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를 대토보상 받기로 결정된 자 사업부지 소유자가 이렇게 모형은 방법이고 일정 세대 30세대 미만은 내가 뭐 이쁜 사람한테 분양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거는 뭐 이걸 예외를 적용할 필요도 없죠. 30세대 이상 건설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신설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택이 100채 있어도 할 수 있어. 그죠? 그리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야, 아까 전에 대토보상 얘기할 때 야, 4년 매매 계약 체결할 걸 미리 돈 준다는데 그게 참 최대의 약점이죠. 그런데 이거를 권장하는 거냐? 아, 이건 아니고 이 구조를 우리가 용인 플랫폼에서 어떻게 구조를 짜냐면 이렇게 짰습니다. 쭉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동주택 용지를 받으면 만약에 용적률이 250%야. 용적률이 250%면 내가 35평짜리 아파트의 대지 지분이 몇 평이에요? 나누면 되겠죠? 35평 나누기 2.5하면 대지 지분 나오겠죠? 그죠? 내가 아파트 등기 35평짜리 아파트 등기 뛰면 대지 지분이 한 몇 평 정도 나와요? 한 14평 정도 나와요. 14평. 그죠? 그러면 내가 요거를 내 보상금이 만약에 보상금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은 이 14평에서 요 한 평당 가격이 2천만 원이라면 요 14평에 해당하는 2억 8천만 대토보상을 신청하는 거예요. 내가 보상금 10억 받으면 10억을 전체 대토보상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 중에 일부만 대토보상 신청이 가능해. 그러니까 2억 8천만 대토보상을 신청해. 그리고 나머지 돈은 뭐예요? 현금으로 수령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은 부담도 없어. 부담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14평짜리가 100명이 모이면 300명이 모이면 14평 곱하기 300한 대토용지를 받으면 돼요. 물론 그게 맞춰서 받아야 되겠지만.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사업이 왜 공익사업이에요? 우리 사업은 뭐예요? 평택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 사업이죠. 그 말은 뭐예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데 왜 내 땅을 공지에 뺏어? 뭔가 공익이 있기 때문에 뺏어가겠죠. 그 공익이 뭐예요? 무주택, 주택 없는 사람한테 주택을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공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거였어요. 예전에 땅 소유자는. 그렇지만 요 제도로 인해서 나도 땅을 내가 원하면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이거는 현재 택지는 무조건 협의를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수용제를 가도 할 수 있어요. 수용제를 가도. 그죠? 보상금대로 정액을 받고 요렇게 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나는 굳이 뭐 아파트 많은데 뭐 굳이 이거 할 수 있을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데 또 생각을 돌려 얘기하면 요게 대토보상 권리는 얘네들이 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대토보상에 관한 전매 제한을 완화하겠다. 이런 것도 공지했어. 물론 지금은 이게 아니지만 만약에 전매 제한이 완화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중간에 애들한테 정해주면 돼요. 그 권리를. 그죠? 그런 용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라. 나머지 대토는 건생용지 대토만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나머지 이제 단체로 들어가는 대토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조금 들어가는 거 말고 막 무디기로 보상금 다 받은 거 대토해라 이런 거는
하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하는 건 권장하지 않으니까. 건생은 내 혼자 들어가는 경우, 뭐 이렇게 가족이랑 같이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만 권장합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가 차츰 말씀드릴게요. 이제 생계지원 대책. 생계지원 대책. 요거는 21년도에 법이 개정됐어요. 22년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23년도에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26년도에 보상이 되면, 27년도에 수용제기가 날 거고, 수용제기가 나면 이 사업 지역 내 모든 땅이 LH로 넘어가요. 넘어가면 이제 LH 입장에서는 이제 나가세요 어르신들 이렇게 해서 내용적인 걸 발송할 거예요. 발송하면은 언제 나가는지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그죠? 그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미 뭐 대책위가 있으니까 다 개별적인 사정이 틀리니까 나가는 거 체크하려면 뭐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주관리 용역을 해야 되겠죠? 그건 뭐 주민들한테 주는 게 가장 좋잖아. 용역비를. 그죠? 주민단체. 그러면 내가 직장이 많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 이주관리 운영하면서 월급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큰 포부가 있다. 이러면은 여기 지자물이 워낙에 많잖아요. 그러면 이 철거도 받을 수 있어요. 철거도. 그죠?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 경묘이장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이게 이제 마을 자체가 다 없어지니까 우리 마을을 어떻게 흔적을 남기기 위한 그런 단체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상 대책위는 협의가 통보되고 이런 생계 지원 대책에 대한 그 선정이 다 되면 거의 다 없어져요. 사라지지만 요런 주민단체, 그 주민을 위주로 한 주민단체는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종시는 2006년도에 보상되고 2011년도에 첫 입주했죠. 그런데 지금도 생계지원조합이 있어요. 생계지원조합이 지금도 지금 뭐 한 25년 정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게요. 이거는 땅만 가진 사람은 안 돼. 여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생계조합에 가입하려면 그 요건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거주자야 돼. 거주자 요건이 가옥 소유자. 내 땅 소유자는 주민공납일 이전이에요. 주민공납일은 언제예요? 23년 6월 15일. 23년 6월 15일부터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해야 되니까 집만 소유하면 되지 않고 살고 있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가옥 세입자. 이건 왜 그 주민을 위한 거니까. 내가 3개월 전이니까 언제예요? 23년 3월 15일부터 이전부터 여기에 임차해서 살고 있으면 조합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비주택 거주자. 내가 비닐하우스에 살아.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도 돼요. 그건 언제부터예요? 1년 이전이니까 22년 6월 15일 이전부터 여기에 살고 있으면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조합원이. 그죠? 이런 분들이 얘네들 조사를 언제 한다 그랬어요? 기본조사할 때 조사를 해요. 기본조사할 때 만약에 이런 분들이 500명이다. 이러면은 그 500명 중에 과반수. 그죠? 251명이 모인 단체 하나만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서로 소송하고 절차 비용도 많이 들고 서로 감정 낭비하고 이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우리 전체 주민의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생계가 끊어짐으로 인한 그걸 해소하기 위한 거니까, 그리고 우리 마을을 또 유지하는 거잖아요. 유지하는 거니까 이건 뭐 어차피 매진은 다 안 돼요. 매진은 땅을 투자한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이 조합원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요거는 뭐냐면 요렇게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법인 단체의 소득 창출 사업을 지원하라고 돼 있어. 소득 창출 사업은 뭐냐면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건 분묘이장, 수목벌채, 지하수 부착시설 원상복구, 지작물 철거, 그 다음에 요 평택시장이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고시하는 사업, 그죠? 그 다음에 이주관리 사업, 요즘 이주관리 사업 많이 하더라고. 이주관리 사업은 다 줘요. 그래서 뭐 하남도 하여튼 뭐 금액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범죄 예방 경비 용역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만 면허 필요시 면허를 구비해야 된다. 면허를 필요시. 근데 이것도 쉬워요. 지금 저희가 구성한 안에 따르면 그러면 요 주민단체로 뭐예요? 주민단체를 결성해. 이 주민단체의 결성은 너무 간단해요. 가입 신청서만 제출하면 돼. 가입 신청서만. 그러면 그냥 비법이사다로 주민단체가 결성돼. 그죠? 근데 이 주민단체가 면허를 딸 수는 없죠. 그러면 요 주민단체에서 출자법인을 만들면 돼요. 규정이 돼 있어요. 출자법인. 이 주민단체에서 100만 원을 출자해가지고
주식회사, 평택지제역세권, 주민생계대책위원 주민생계대책조합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그 주식회사가 면허를 뭐 어떻게 뭐 사오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갖춰서 뭐요? 그렇게 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이 여객계약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제 교산지구에는 한 동에 일단 용역비가 배당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뭐 예를 들면 10억이 용역비로 책정됐는데 그 중에 8억은 인건비로 쓰고 이주관리인데 당연히 그 8억 인건비도 다 계시는 분들 인건비로 나왔겠죠. 내가 참여하고 하는 분들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이제 2억이 남아가지고 이 조합은 400명한테 20만 원씩 배당을 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그래서 이거는 뭐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20만 원 받기 위해서 일을 하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 사업이 끝나고도 이 마을의 흔적이 존속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마을 또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요때 요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단체야 돼. 그러면 가입 신청서에 뭘 써야 되냐면 우리가 토지 소유자 추천할 때는 감정평가 업체 추천할 때는 내 사인만 있으면 돼. 전화번호만 정확히 적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뭐 어떻게 보면 단체 하나만 되고 이 사업구역 전체 단체 하나만 되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부터 살았냐 이런 거 다 입증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진정한 의사가 맞냐? 그래가지고 서류가 뭐가 필요하냐면 가입 신청서에 일단 반드시 인감도장을 나게 돼요. 그 다음에 요 가입용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주민등록도본 세대당 한 명이니까 세대당 한 명인지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야 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나중에 LH에 제출해서 내가 주민단체로 승인만 받으면 끝이야. 그래서 또 요거로 얘기하면 만약에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있고 60명이 주민단체에 가입했어. 그러니까 60명이 주민단체로 승인됐어. 그럼 그 이후에 40명은 주민단체가 안 받아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협의해서 여기가 이제 방충리는 마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장님들이 꼭 주축이 돼야 됩니다. 이장님들이 주축이 돼서 꼭 하세요. 이게 막 계속 막 확장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사업이 없던 게 막 생겨나고 있어.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그리고 평택시도 왜냐하면 표를 얻어야 되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하기 바랍니다. 이 얘기하기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부님 소개인데 이거는 뭐 줄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요 보상협의에 제가 참석한 겁니다. 참석한 거. 저는 위원장도 있습니다. 민간협의체 이제 아까 전에 그 보좌관님께서 나와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미리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미리 이제 얘기해서 자꾸 반복해서 드려야지 내일이 됩니다. 내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액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평가사분만 잘 선정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보상액을 정액시키는 건 지금 내가 아무리 뭐 해봤자 저거 없어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 보상금을 높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우리가 뭉쳐야 되는 타이밍. 그 타이밍은 제가 그때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다음으로 최재현 변호사님 말씀 듣고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래생활 최정현입니다. 너무 지루하시죠? 좀 쉬어야 되는데 변호사님 말씀도 너무 잘 들었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너무 잘 들었어요.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중요하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기지개 한번 피세요. 한번 기지개 한번 피시고 조금 뭐 용어도 복잡하고 어렵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박승민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자주 들으셔야지 용어도 좀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자주 들으셔가지고 공부들을 좀 하셔야 돼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1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잠깐만요. 좀 불 좀 꺼주시겠어요? 예. 잘 안 보이시죠? 이제 됐죠? 사업 개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님도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137만 평인데 아까 평가사 선정이 3팀이 될지 4팀이 될지 아직까지 예단하기 힘든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기준은 보통 30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준하면 한 3팀 정도의 평가사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절차도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 단계는 공익사업 계획 결정이라는 데 있습니다. 맨 뒷단계 있죠. 현 단계에서 공익사업이 계획 결정됐다는 것은 사업인정 고시가 2024년 12월 30일 날 나면서 이제 저희 사업은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종전의 환지 사업이니 수용 방식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평택에서. 근데 이제는 그런 논란의 여지를 잠재우는 보상계획 통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확정됐다고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굳게 마음 가지시고 어떻게든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생활대책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강력한 마음으로 대책이랑 힘을 합치셔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토지물권 조도 작성이라는 걸 이제 그다음에 단계 하게 되는데 이 토지물권 조도 작성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토지물권 조도 작성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보상계획 공고 열람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보상이 선정이 되고 협의 절차까지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보상금 통보를 받는 거예요. 토지물권 조도 작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랑 건물 그리고 건물 외에 모든 공작물을 이런 것 수목 이런 것들을 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조사를 해요. 용역업체가.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용역업체가 LH와 용역을 맺고 그 용역업체가 여러분들 개별 통지를 다 합니다. 언제 찾아뵙겠습니다 해가지고 지작물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인 게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상계획 공고 열람이라는 걸 하는데 보상계획 공고 열람은 여러분들 조사한 토지 물건 조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한테 공고를 하는 거예요. 이 기간에 평가사가 선정되고 또 여러분들한테는 통보된 그 보상 내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토지물권 조서 작성이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는 거 한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사업인정 고시일이에요. 이 고시일에 대해서는 우리 변호사님이 너무 자세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요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모든 재산권 보장의 기준이 된다는 거. 그거는 뭐냐면 지금부터는 진짜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으셔도 안 되고 모든 재산권을 보상하는 데 기준 날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람공고일도 생활보상의 기준이 된다는 거 앞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중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중요합니다. 요건 상당히 중요한데 요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보상계획 공고일을 끝나고 사업인정 고시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한테 LH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용역업체가 대부분 평가법인이 될 텐데 그 평가법인들이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통보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토지랑 지작물들 그리고 생활대책에 관련된 거주 사실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도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말씀을 생략을 하고요. 뭘 말씀드리냐면 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관정이 빠졌다든지 담장이 빠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빠진 게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중복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걸 기준으로 공람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법적인 확정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여러분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중에 토지물권 조서 작성 시기가 되면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또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추후에 이제 다음 단계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단계가 이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가지고 대책이랑 굉장히 많은 협조와 자문을 좀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상평가 방법 말씀드릴게요. 뭐 표준지 공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어려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복잡하실 거예요. 요 밑에 표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비교 표준지 공시제가라는 게 있고 시점 수정이라는 게 있고 지역요인 비교가 있고 개별요인 비교가 있고 그 밖에 보정이 있습니다. 다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까만색은. 빨간색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교 표준지 공시가를 가지고 그 나라에서 발표하는 집가 변동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다른 게그 가격 시점이나 너무 이렇게 얘기하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개별요인 비교를 해서 다 곱해가지고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이런 요인들을 곱해가지고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이 가격이 잘 나와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빨간색 칠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그 밖의 요인 보정은 너무 중요해서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개별 요인인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땅이 도로에 닿아 있느냐, 아니면 경사가 져 있느냐, 아니면 뭐 척박하냐, 아니면 뭐 지제역에서 가깝냐, 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평가사들이 어떤 항목을 가지고 비교, 품종 비교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으면 올라가고 나쁘면 떨어지고 이런 식의 개별요인 비교를 하는 거니까, 이 개별요인 비교라는 거는 여러분들 토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요. 자, 그 밖에 있는 분야는 뭐냐면 표준지 공시가가 지역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는데 이 표준지 공시가가 우리 지역의 실제적인 거래, 실제적인 시세에 못 미쳐요. 못 미치기 때문에 그 못 미치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는 걸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표준지 공시가가 어디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을 2023년도 거 쓰느냐, 24년도 거 쓰느냐, 이 좀 변동이 되긴 합니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뭐 일부 로펌에서 뭐 표준지 공시가를 올리면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상승한다 이런 어떤 유언비를 터뜨려서 불행히도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지제역에 있는 그 지분의 표준지 공시가 60여 개가 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24년도 걸 못 쓰게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와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찌 됐던 23년도 표준지 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그 밖의 요인 보정치가 아까 지역 전체에 가격을 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어디나 저희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거래 사례라는 게 쭉 나오고 보상 선례, 지금 뭐 우리 바로 옆에 지금 보상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아직 통보는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래 사례는 높은 게 10%가 있고 중간 게 80%, 낮은 게 또 10%가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거래사를 싸서 그 밖의 보정치를 올려야지, 그래야지 이제 보상 금액이 극대화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비교 표준지 선정과 시점 수정, 지역 요인, 이거는 평가사들이 딱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법정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건 개별 요인인데, 개별 요인은 여러분들 토지 특성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요인은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올려야 된다. 이런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하려면 보상 전례라든지 거래사라든지 높은 실거래가를 가지고 그 개별 품종 비교는 낮은 거를 그렇게 해서 보상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건축물의 평가는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원가법이라고 해요. 말이 뭐 어려워도 원가 보이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건물을 지금 지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택을 짓습니다. 지금 뭐 평균 짓는 주택가가 600에서 700만 원 정도가 든다 하면은 그거를 다 주는 건 아니에요. 다 주는 건 아니고 살아온 만큼 제가 20년을 살았으면 거기에 대한 단가 수정을 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줍니다. 근데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법에 특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거용 건축물은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수리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금액을 준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보다 건축물 가격은 나쁘지 않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 가격과 연계되는 게 아마 이주택지랑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거주민들이잖아요. 그래서 평가사들도 대부분 거주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공작물은 이런 겁니다. 건물 외에 모든 거 다 얘기해요. 담장, 뭐 관정, 그다음에 바닥,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게이트 3만 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다 공작물이에요. 근데 이걸 하실 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건 보상이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보상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심지어 농자재를 쌓아놓고 폐자재를 쌓았는데도 그 이점이 줄 수 있습니다. 평가사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나중에 토지물권 조도 작성할 때 그걸 목록에 넣느냐 못 넣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거 꼭 토지물권 조도 작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대책이 자문 꼭 구하시고 담당 평가사가 정해지면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분이든 그거는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건 절대 안 나올 거야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골동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집에서 갖고 계신 그런 것들은 이전보다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상담을 하시고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오늘 밤을 새도 안 될 거니까 요건 추후에 개별 상담을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장 넘어주면 수목평가 나무는 대부분 이식비로 줘요. 근데 여기서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무는 이식비로 주는데 이식비가 나무값을 줘야지 왜 이식비로 주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이식비도 그렇게 잘 나가는 편이니까 그리고 이식을 해가지고 또 도저히 죽기가 살 수가 없다 이전이 힘들다 은행나무 굉장히 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취득비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 비교 형량에서 주기 때문에 나무도 무궁화나 개나리나 이런 것들도 돌이 다 나가요. 그러니까 함부로 베지 마시고 사업인정 보실 이유가 지났으니까 기본조사 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의 재산을 그대로 보존하고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라도 돈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쓸데없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없도록 나무도 조심해서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휴업 보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업인정 보실 기준을 하기 때문에 이거의 판단은 LH에서 합니다. 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이 판단에 어떤 판단사항이 생길 때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던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개별적인 상담을 한번 원하시고 그럼 원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업부상은 여러분들이 다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까 생활보상이랑도 연계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업해지는 저희 지역에는 없어요. 저희 지역에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사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게 표준지 공시가 상당히 올라가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움직이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저희 당해 사업의 개발이익은 지금 배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인근 지역의 개발이익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G 모양으로 이렇게 파먹은 치즈 모양으로 파먹은 거 있죠? 요게 지금 평택청담복합 일환산업단지예요. 여러분 아시죠? 알고 계시죠? 요거 보상금 통보가 아직 안 됐을 겁니다. 아직 안 됐는데 지금 평가는 끝났어요. 평가는 끝나 있고 요게 제 생각에는 3월, 2월 아마 산업단지랑 그 소유자분들이랑 좀 어떤 문제가 좀 있나 봐요 지금. 그래서 평가서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보상금이 나올 거예요. 우리랑 바로 붙어 있어요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금을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렇다고 이 보상금대로 저희가 그 보상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보다 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평택 첨단 복합 일환산업단지의 개발이익이 저희한테 온 거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개발이익, 그다음에 우리가 GTS 연장이라든지 브랜시티라든지, 물론 브랜시티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삼성 때문에 안 좋긴 하지만 또 우리가 지금 평가하는 시점은 1년이나 2년 뒤가 됐기 때문에 그때 또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으면 그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개발이익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회사 소개 큰 회사예요. 그냥 넘어갈게요. 평가사가 한 230명 있고 직원이 한 300명 정도 있는 큰 회사고요. 저는 여기 맨 오른쪽에 경기지사 수원에 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랑 좀 다른 거는 저희 회사에 연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발생이 되면은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이 지역의 모든 어떤 여건들을 저희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 내부 자료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다른 평가사들 많이 알아야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평가사가 지역을 모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모르면 다른 상대방 평가사한테 밀려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백업을 해주는 그런 업체가 있다는 거고 말씀드리고, 자, 소개 경력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지금 11시 35분인데 제가 질문을 좀 받을 예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절차랑 그런 것도 우리 변호사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좀 받을 예정이니까 평가에 관련된 질문은 제가 좀 해드리고 생활대책이나 다른 질문은 변호사님 계시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플랫폼 시대 아까 했다는 말씀하셨고 한양 교산, 과천 공공주택, 용인 반도체, 경보소득 여기는 서부내륙이 아마 보상금 받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평택에서 서부내륙 보상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이대로 끝내고요. 너무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자리에 모인 이유는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보상금을 많이 받는 게 목적이에요. 보상금 많이 받으려면 이렇게 유능하신 법무법인 오셔가지고 생활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법 개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우리 박대행정의 박수명 변호사님 오실 때 꼭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식을 또 쌓아가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대책으로 모인다고 하는 거는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힘이 분산되면요 여러분들한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분산되지 않게끔 해가지고 대책을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목소리가 한 목소리가 날 수 있게끔 꼭 정말 또 그리고 협조해 주시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협조할 수 있는 지금 가장 표면적인 방법은 주민 동의서 써주는 겁니다. 주민 동의서라는 게 뭐냐면요 결국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을 대책으로 힘을 몰아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장 한 장이 모여가지고 대책위원장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파워가 생기고 LH의 대항력도 생기는 거니까 꼭 그거 운영하셔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한번 말씀하시죠. 아까 저희 이제 역세권 중간에 입자랑 선택 55m 세대라는 택시에서 진행했던 그 보상금이 반영이 저희 보상금이 당연히 참고가 될 것입니다. 반영이 된다는 표현보다는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저희 지금 인근 지역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당연히 반영될 것이고 그거 이상으로 보상이 나가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 첨단독가 산업단지 이 부분에서 이제 토지수 금액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토지수용위원회 자료를 요청해서 협태시청에서 자료를 요번에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금액이 그러니까 제시한 금액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지주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한 10군데 정도가 되시는데 평균적으로가 아닌 일출적으로 공시지가의 3배를 받았어요. 평균이 아닌 이게 과연 위원회 일치인지 아니면은 감정평가가 그것도 세 곳이 들어갔는데 그 감정평가 귀차니즘에 의한 단합인지 다 똑같이 3배가 다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거 같아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 평가서상에 그 밖에 3.0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단합은 될 수가 없고요. 협의는 합니다. 협의는 하는 거고 그래서 소유자 추천 평가자가 중요한 거겠죠. 그 이제 개별 요인이 한 건도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개별 요인이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마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가지고 보면 나중에 본인들의 개별 요인 들어갔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다 똑같이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나요? 아니요, 300원?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똑같이 들어 똑같은 가격이 나오겠죠. 아니죠. 공시시가가 틀리니까요. 아니, 공시시가로 곱하기 3으로 해서 다 지역마다 틀린데 그렇게 하지 그게 우연의 일치가 그렇게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 한번 다시 평가들을 보겠지만 그렇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저 386도 옆에 사는 사람인데요.
38국도가 지금 확장이 돼서 지금 저희가 땅이 한 60평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대지는 평당 500만 원씩 나왔어. 그 옆집이 500만 원씩이 팔렸어. 그래갖고 농가주택이거든요. 근데 500만 원씩 나오고 밭은 200만 원씩 나왔어. 그래서 내가 지금 넘어 죽어서 지금 2차 소송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여기 이제 다 들어가는 것도 그 기준에서 나오는 건지 그 이하로 나오는 건지 묻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일단은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토지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우리 사장님에 대한 답변만 해드리고 개별 토지에 대한 문제나 궁금한 게 있으면 대책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38번 국도 확장된 도로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을 기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확장을 했으면 도로가 더 좋아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확장된 후에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 금액보다 이하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장 공사라는 거는 도로가 38국도가 물론 큰 도로긴 하지만 확장을 했다면 더 좋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개발 이익은 저희가 반영할 수가 있는 거니까 더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잠깐만요. 전체적인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땅들은 38국도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토지를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예, 저기 우리 여자. 기본적인 거는 표를 놓쳐서 제가 24년 2월에 이전 저 집을 샀고 그리고 그 안에 세입자가 있어가지고 이사는 제가 24년 2월에 구입을 했고 그 안에 세입자가 있어서 거기서 못 살다 이번에 나가가지고 1월 말에 이사를 왔거든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님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12월 30일 날 사업 인정 오시니까 지구 지정이니까 24년 2월에 사셔서 오셨으면 집을 보상받는 재산권 보상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세입자가 1월에 이사를 나가셨다고 그러면 그 이외에 그 생활대책은 받지 못하실 걸로 저는 추론이 됩니다. 말씀하세요. 그건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다른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변호사님. 또 다른 분, 예. 제가 5년 가설인데요. 제가 5년 전에 평당 100만 원을 했어요. 지제동을. 그럼 그거는 어떤 식으로? 그건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잖아요. 100만 원에 샀다는 게. 그것도 어떤 참고가 되나요? 5년 전 거래가 좀 굉장히 비싼 거래가 아닌다면 참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최근 거래가 더 비쌀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100만 원 샀으면 지금은 500만 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년 전 거래를 저희가 거의 보지는 않고 그리고 거래 사례는 최근 3년간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년 전 거래는 저희가 보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를 합니다. 참고. 네, 참고를 합니다. 그 주상복합은 신청할 수가 없으니까 용인 보니까 주상복합을 할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메토로 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주상복합도 가능합니다. 주상복합도 되죠. 근데 주상복합보다 공동주택용지가 더 괜찮은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그 양도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기준이 얼마까지는 되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일단 세무사님이 다음에 오셔서 말씀하실 건데 제가 알기로는 장영용지 1억인데 지금 아마 국회에서 2억까지 증액하는 걸 우리 많이 의논들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세금 문제라 이런 건 제가 평가사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또 자리를 마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책이 와서 한번 물어보시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책위에 그 자문 선무사님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분들은 다시 모셔가지고 대책위에서 말씀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얼마까지 그런 자세한 문제는 아마 세무사님이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받는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몇몇 분들이 의견이 좀 갈리시는데 그 이제 토지 담보 대출을 뭐 몇몇 분들이 하셨는데 이제 그때의 감정 금액보다 뭐 더 나온다, 덜 나온다, 뭐 그 수준으로 나온다 이런 의견이 좀 막 많이 나오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담보대출 평가를 하는 건 있잖아요. 높은 가격이 나오는 게 있으면 저희 소유자 추천 평가사 입장에서는 그걸 적극 활용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것보다는 거래 사례와 보상 평가 전례를 더 주안시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냥 일종의 전쟁터를 나가는데 칼과 책만 아니라 단검 갖고 나가듯이 조그마한 무기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크게 타격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하실 분들 일부러 그것 때문에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실 분들은 굳이 저는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덜 나오는 사례도 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외려 그게 무덤을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 나오면 좋죠. 근데 외려 보상 금액보다 덜 나와버리면 이 보상금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게 꼭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밖의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경매 사례를 많이 봤어요. 그 밖의 요인이 보통 우리 지제역 같은데 근동의 짝에는 3.17 정도 됐더라고요. 3.17 됐는데 평가사님 생각하는 지금 이 지역에 그 밖의 요인은 몇까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자, 이거는 제가 가장 중요한 맞아요. 네, 지금 사실은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 땅이 얼마 나올 것이냐가 가장 궁금해요. 그리고 평가사가 와가지고 아유 사장님 땅 얼마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제일 편하고 좋죠. 예, 그리고 그 예를 들어 평가사가 사장님 땅 뭐 700만 원 나올 거예요. 얘는 700만 원 그냥 안 나온다는데 800만 원 나올 거예요. 얘는 800만 원 나오네. 이렇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평가라는 게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밖의 요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임야 그 밖의 요인, 대지 그 밖의 요인, 전에 그 밖의 요인 다 다릅니다. 지제역의 그 밖의 요인, 방충리 그 밖의 요인, 그 다음에 지금 농민지역의 그 밖의 요인이 다 달라요. 왜냐면 그 밖의 요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표준지를 100원짜리 쓰면 예를 들어 100원짜리를 쓰고 150원짜리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동일한 300원이 나온다고 그러면 150원짜리를 쓸 때는 2배예요. 그렇죠? 100원짜리를 쓸 때는 3배입니다. 보상금액은 동일하게 3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밖의 요인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상 결과가 중요한 거고 그 밖의 요인을 만들려면 표준지 한마디로 분모가 어떤 것이 높은 것이 들어갔냐 낮은 것이 들어갔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어촌에 4.8인가 나왔잖아요. 플랫폼 2.4 나왔어요. 근데 어촌은 불만이 많아요. 4.몇을 줘도. 근데 2.4를 줬는데 그래도 여기는 뭐 그나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밖의 요인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결과가 중요한 거고 그 밖의 요인이 얼마 나갔느냐에 따라서 그게 보상금이 물론 전체적인 금액이 그 밖의 요인이 높은 게 좋긴 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그게 안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지금 아까 산업단지 거기 부분이 아마 저희가 그 밖의 요인이 얼마 써야 될지 기준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밖의 요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려운 게 아직 그 감정평가사가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그걸 가지고 여기 와서 추정치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06년 연분이 잘 모르는데 그때 대지로 사는 거 집을 안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자마자 보니까
집을 하겠다고 그 농지를 맡겼거든 밭으로.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지목이 변경되셨어요? 지금 밭으로 돼 있어요. 지목은 돼지잖아요. 관리지. 아니. 그러니까 전답이 있잖아요. 밭으로 그러니까 이용사항이 전답이 아니라 집을 지으시려고 하시면 돼지를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돼지로. 네, 지목은 돼지잖아요 지금. 예. 네, 돼지면 돼지로 나옵니다. 돼지로 나옵니까? 예, 지목별로 평가를 아니 할게요. 그때 그 농어촌 공사에서 집을 안 지니까 그 함부로 해주더라고. 돈을 내주더라고. 그거는 잠깐요. 돼지로 예, 집을 짓겠다 해서 돈을 냈는데. 요거는요. 제가 지금 쉽게 답변 드릴 게 아니라 그 서류를 한번 갖고 오세요. 대책위로 갖고 오셔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잠깐 듣기로는 농어촌 공사 뭐 국어라든지 부지가 있어가지고 사유승낙 내고 대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다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개별적인 얘기니까 한번 갖고 오시면 제가 별도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한번 정말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한번 오셔가지고 대책을 한번 오십시오. 마지막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할지 매도를 할지 이주택을 할지 선택하는 건가요? 네. 아니 보상금을 받으시면 보상금은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현금으로 드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토를 할지 뭐 이주택지를 할지 그거는 보상금 받은 이후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그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변호사님이 답변을 하셔서 이주택지가 가장 좋죠. 네. 내가 이제 협의 통보되면 보상 계약을 체결해요. 돈으로 받겠다 이러면은 현금 보상 계약을 체결하고 땅으로 받겠다 이러면 대토 보상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10억이 나오면 2억만 대토 보상 계약 체결하고 8억은 현금 보상 계약 체결한대요. 선택사는 뭐 상관없고 그다음에 이주대책은 그냥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덤으로 받는 거예요. 이주대책은. 이주대책, 생활대책 이런 거는 지금 대토 보상, 현금 보상은 재산권 보상 영역이고 이주대책, 생활대책, 뭐 생계지원대책 이런 건 생활권 보상 영역이기 때문에 아예 별개. 중복에서도 되고. 그리고 저희가 그 표준 공시지가가 23년도 걸로 되기 때문에 그 실거래 사례가 반영된 표준 공시지가 보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인근의 공동적인 금액에 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가구별로 다른 건지. 그 밖에 여기는요 대부분 지목별로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지 그 밖에 물론 대지 표준지가 두 개일 때는 그 표준지마다 그 밖에 달라질 수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가지고 그 밖에 있는 시세 보정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다 되는 거고 개별 요인 비교만 그 본인의 토지에 대해서 그것만 개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는 23년 걸로 되게 결정이 자, 그것도 잠깐만요. 그것도 좀 오해가 좀 있으신데 아까 우리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고 다 하셨는데 공공주택특별법에는요 지금 우리가 공익사업법에 의거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공공주택특별법에는 30% 이상이 넘어가면 2000년도, 2023년도 거 공남 공부 이전걸 쓰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함정이 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체 표준지를 보는 게 아니라 선정되는 표준지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0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몇 개를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안 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0몇 개를 하는 것들이 30%가 넘느냐 그걸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두 번째 절차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법에 있는 그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우리 그 선정되는 표준지를 다시 저희가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근데 추론기로 제가 아마 2023년도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2023년도라고 말씀드린 거는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주법에는 선정되는 표준지를 다시 쓰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90% 이상은 23년도로 쓰신다고 보면 되는데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만 더 할게요. 네. 그러니까 고덕은 저희 이주택지를 15년 전에 400만 원에 저희가 분양을 받았는데 예상 금액이 저희가 받으면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지. 저 생활대책은 제가 담당이 아니고 우리 변호사님 담당인데 그거는 변호사님도 아마 모르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땅값이 비싸면 아무리 싸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거는 못 덤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근데 생활대책이나 이주대책가 보상금을 예를 들어서 그거를 포기할 정도로 싸지는 않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예상하기가 어느 누구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정할 때 네. 지금 특이하잖아요. 이미 발전되고 삼성전자에서 미래 가치가 반영돼. 미래 가치라는 표현보다는요 주변에 어떤 집가 상승이나 개발이익을 반영한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미래 가치라는 거는 수치로 추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미래 예측도 힘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개발 가치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마지막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우리